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아침 8시 직전입니다. 제가 오늘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심 법률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약 20분 정도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청와대 동쪽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인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부터 75년 전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계속 후퇴를 하다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해서 최후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결사항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UN 국가들이 파병 또는 의료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멸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수개월 전에 발표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구원해준 전투병과를 파견한 UN 16개국, 의료 지원 국가인 6개국 합해가지고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감사의 정원을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시겠다고 수개월 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총 22개 국가에서 돌 기둥을 직접 공수해 와가지고 그 돌 기둥을 각각의 그 22개국의 상징 물로 해가지고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실 계획이랍니다. 그만큼 75년 전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투병을 파견한 UN 16개국, 의료 지원을 했던 6개국 합해서 22개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총 22개국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관련된 내용을 재밌는 얘기를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저의 4식구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대략의 코스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중심인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 서쪽에 허드슨강이 있고 그 서쪽에 뉴저지주가 있는데요. 뉴저지주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뉴어크라고 있습니다. 뉴욕이 아닙니다. 뉴어크 국제공항에 내려서 투숙을 하고 그 다음날 첫 일정으로 세계의 중심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를 경유해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는 캐나다 제1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킹스턴의 천섬, 그 다음에 1976년에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이 열렸었던 몬트리올, 그 다음에 캐나다의 최대 관광도시 퀘벡,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다시 입국을 했는데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할 때 버몬트주의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그 다음에 투숙을 하고 그 다음날 갔던 곳이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인 보스턴,
그 다음에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인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 그 다음에 세계의 중심 바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입성을 했던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7박 10일 일정 중에 비행기에서 갈 때 14시간, 올 때 16시간 소요됐는데요. 비행기에서 각각 1박씩을 했었고 미국에서 4박, 캐나다에서 3박, 그래서 총 7박 10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갔던 워싱턴 DC를 보면 워싱턴 DC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UN 16개국 또 의료 지원을 했던 6개국 총 22개국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대략 가로 세로 16km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러한 크기인데요. 원래 미국의 수도는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을 당시에는 뉴욕이 미국의 수도였는데 뉴욕이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남부 지역 사람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립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의 워싱턴 DC로 옮겼는데요. 그 과도기 과정에 바로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뉴욕과 지금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사이에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기는 뉴욕이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DC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뉴욕과 워싱턴 DC 중간에 있는 도시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가 발표됐던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8월 25일에 순방하셨을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오션이 인수한 조선소 필리 조선소인가 방문하셨었죠. 여하튼 처음에는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할 때는 뉴욕이 수도였는데요. 이제 남부 지역에서 반발하기를 왜 북부 지역에 수도를 뒀냐, 그래서 중립 지역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결정된 곳이 바로 워싱턴 DC인데요. 왜 여기가 중립 지역이냐면 미국의 그 영토가 세계에서 3위 규모로 크지 않습니까?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 이런 순으로 영토 규모 순인데요. 그래서 광활한 미국 영토 중에 이쪽을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위를 북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부인데요. 여기 북부 지역에 있는 뉴욕의 수도가 있다 보니까 남부 지역이 반발하니까 중립지역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워싱턴 DC가 결정이 됐는데 그 워싱턴 DC를 수도로 건설하려면 한 10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과도기 기간으로 10년 동안, 즉 워싱턴 DC 수도 건설 공사 기간 10년 동안은 필라델피아를 수도로 정한 겁니다. 여전히 역시 필라델피아도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던 게 1790년부터 1800년까지 1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워싱턴 DC가 중립지역이냐면 남부 지역에 있는 최북부에 있는 지역이 바로 버지니아주입니다. 남부의 최북단, 남부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버지니아주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랭킹 1위. 8명이 버지니아주 출신입니다. 즉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대통령을 배출한 주가 바로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 그래서 남부 지역의 최북단이 버지니아주이고 또 북부 지역의 최남단주가 어디냐? 메릴랜드주입니다. 메릴랜드주. 그래서 남부 지역의 최북단인 버지니아주와 북부 지역의 최남단인 메릴랜드주가 토지를 각각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중립지역이 바로 워싱턴 DC 가로 세로 각각 16km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이제 건설이 됐고요. 그래서 1801년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의 말기 때 수도를 워싱턴 DC로 옮겼고 그래서 그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집권 기간이 4년인데요. 그 중에 임기 말년에 한 2개월 정도만 바로 백악관 화이트 하우스에서 생활했고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부터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하튼 미국의 수도를 가보면 첫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워싱턴 DC를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 여기가 남쪽, 북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서쪽에 있는 상징물이 뭐냐? 바로 링컨 메모리얼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인데요. 그분을 기리는 기념관이 링컨 메모리얼이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심에 뭐가 있냐?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기념탑.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장 인기 있는 분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두 번째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이제 내셔널 몰이라고 있습니다. 스미스소니언 재단에 10여 개의 박물관들이 몰려있는 내셔널 몰이 있고요. 거기에 중심에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촬영된 곳이 미국 자연사 박물관인데요. 내셔널 몰에 있는 10여 개의 박물관 중에 핵심이 바로 미국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 영화가 촬영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미국 연방의회의사당,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 그 뒤에가 여기가 연방대법원, 이런 식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이런 순으로 도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기념탑이 중심인데 그 북쪽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있습니다. 이런 순으로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링컨 메모리얼 이 남동쪽으로 한 300m 지점에 한국전 참전 용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 한 300m 지점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서쪽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의 남동쪽으로 300m 지점에 한국전 참전 용사비, 또 링컨 메모리얼의 북동쪽으로 300m 지점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국전 참전 용사비를 투어를 했는데요. 거기에 가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유엔 국가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를 파병했던 국가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3년 동안 전개된 한국전쟁에 미국이 연 인원 180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연 인원이라는 것은 그 미국 군인들, 한국 땅을 밟은 사람들을 총 합계한 거죠. 누적 인원이죠. 그런데 전쟁에 참전하다 보니까 전사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즉 사상자가 발생이 되면 선수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여기에 파병, 체류했던 미군 병력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교체된 인원들을 통틀어 가지고 연 인원으로는 189만 명 정도 되니까 179만 정도 되니까 대략 180만 명 정도가 미국의 연 인원 숫자이고 평균 체류 파병 병력은 3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죠. 그 다음이 뭐 영국 이런 순서인데요.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의외로 티리키예가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2위, 3위, 4위 이런 국가들은 1위인 미국과는 파병 병력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한국전 참전 용사비에 가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미군들의 그 참혹한 표정, 전쟁, 전투 중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과 싸우는, 또 북한군의 지원군인
중공군과 싸우는 그 처절한 그 장면, 그 표정들, 너무나도 피곤해 지친 그 표정들의 동상, 미군의 동상이 한 10여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한 4, 5m 간격으로 잔디밭에 그러한 힘든 표정에 완전 군장을 하고 이렇게 초췌한 표정, 참혹한 그 표정의 그런 동상들이 한 10여 개가 이렇게 군데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바로 옆에는 어떤 게 있냐? 한국전에 전투병을 파병한 UN 16개국의 그 국가 이름이 가로 길이 약 한 50cm, 세로 길이 한 25cm 크기 직사각형 형태로 각 나라의 명칭들이 영어로 석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돌판에 UN 16개국 전투병을 파견한 UN 16개국의 국가 이름들이 영문으로 그 크기의 석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현지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2020년 4월 16일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유튜브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7박 10일 동안 캐나다 포함해서 캐나다와 미국 북동부 지역 여행할 때 7박 10일 동안 그 현지에서 영상을 66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완료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때 한국전 참전 용사비에 가가지고도 그걸 다 전투병을 파견한 UN 16개국의 이름이 영문으로 새겨져 있는 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재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6일 후에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맨해튼 투어를 할 때 그 인솔 가이드께서 퀴즈를 내셨습니다. 퀴즈를 맞추면 자신이 재미 교포인데 한 30년 전에 한국에서 그쪽으로 이민을 가셔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현지 인솔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이렇게 인솔하시는 가이드 생활을 꽤 오래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끼시는 캐나다 달러 5달러 지폐, 미국 달러가 아니라 캐나다 캠불이라 하죠. 캐나다 달러 5달러 지폐를 자신이 아껴 오셨는데 그 퀴즈를 맞히는 사람은 그걸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고 퀴즈를 내셨는데 제가 그 퀴즈를 내자마자 0.3초 이내 정답하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퀴즈 제가 내보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를 이제 다음 중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병과를 파견한 국가가 아닌 나라를 고르시오. 1. 콜롬비아 2. 룩셈부르크 3. 베트남 4. 그리스 5. 태국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 저기 지문 하나가 베트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내셨는데요. 정답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우리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주도하에 자유우방 국가들이 이제 파병을 했는데요.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병력은 한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인 5만 8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은 미국의 한 10분의 1 수준, 10% 수준인 한 5만 명 정도를 파병해서 그 중에 10% 정도인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월남전에 파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병했기 때문에 반대로 베트남도 우리 한국 전쟁에 파병을 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0.3초 이내 정답에서 베트남이라고 맞췄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캐나다 달러 5달러 지폐를 선물로 받아서 지금도 집에 거실에 피아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수개월 전에 밝히셨던 6.25 한국전쟁 당시에 풍전등화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던 우리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투병을 파병한 UN 16개국과 의료 지원을
했던 6개국, 총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기로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들 22개 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투병을 파견한 UN 16개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는 프랑스, 영국, 베네룩스 3국입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그리스, 튀르키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7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서는 2개 국가가 파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태국, 필리핀, 아시아에서는 2개 국가가 전투병을 파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2개 국가가 파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미에서는 캐나다, 미국 2개 국가가 전투병을 파병했고요.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콜롬비아입니다. 이상이 전투병을 파병한 UN 16개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의료 지원 국가 6개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그 다음에 서독, 지금의 독일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탈리아는 유엔에 가입한 연도는 1955년이고 그보다 앞선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유엔에 가입한 국가는 아니었지만 의료 부대를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 군의관과 간호장교만 파병했기 때문에 의료 지원 부대를 파견한 거지 전투병을 파병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서독은 1953년 7월 27일에 우리가 정전협정이 맺어졌는데요. 그보다 2개월 앞선 1953년 5월에 서독에서 의료 부대를 80명을 한국에 보냈는데 본격적인 의료 활동은 언제 시작했냐? 그로부터 1년 후인 1954년 5월에 의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독은, 즉 독일은 의료 지원 부대로 인정을 안 했었는데 2018년도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의료 지원 부대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이나 UN 기념관 등의 의료 지원 국가를 서독을 추가해가지고 기존에는 5개국에서 6개국으로 다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가 75년 전에 6.25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사 최대의 참상이 발생된 6.25 한국전쟁이 발발됐는데요. 그 당시에 3년 동안 우리 한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투병을 파병한 UN 16개국, 그 다음에 의료 지원 부대를 파견한 6개국, 합해서 22개국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